자, 카메라 안 킨 사람들은 카메라 켜세요. 카메라를 켜줘야지 좀 이렇게 알아듣는지 끄떡거리는지 뭔지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개인적 법익 중에서 작물자와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 면탈죄 관련된 내용들 보는 내용들 잠깐 보고 뭐 사회적 법익 관련된 제 중에서 주로 이제 문서에 관한 제에서 대부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작물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작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물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위법한 재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피해자가 반드시 법률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이게 뭐 결합설 입장이죠. 이거는 이제 객관식 용어로 뭐 모르겠지만 주관식 용어로 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작물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작물자와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 작물자와 관련된 나오는 거는 크게 보면은 뭐 두 파트 아니면 좀 작게 보면 두 파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그럼 작물이냐 아니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작물은 이 재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은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작물 관련된 쟁점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 관련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재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케이스 중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우리가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포통장 그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금액을 이체하는데, 그 금액 이체가 재산상 이익이냐 아니면은 재물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피해 금액 같은 경우도 피해 금액은 다 뭐다? 이거는 현금을 실제로 주는 것과 똑같이 파악해가지고 피해 금액도 우리가 재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사기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험 출제하고 이제 채점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혼동이 왔던 것을 보면은 두 번째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는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재물, 당연히 작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로 얻은 이익액은 작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를 논하는 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논의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임 수증제죄입니다. 수재죄, 배임 증제죄죠. 자, 배임 수재죄의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다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받는다. 그런 배임 행위도 되지만 그건 배임 수재 행위도 되기 때문에 그때 받은 돈, 그거는 재물로서 바로 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배임죄 문제만 나오면은 뭐 작물 문제는 별 문제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이 배임 수재죄와 연결된 문제, 특히나 배임죄와 배임 수증죄죄는 행위 태양도 다르고 보호법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장에 규정되지만 서로 다른 범죄죠. 그러니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뢰관계에 위배해가지고 그 임무 처리를 위배하는 거고, 배임 수재죄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뢰죄 뇌물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법이 또 다르고 행위태양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이 배임 수재죄로 얻은 재물,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배임죄로 얻은 재산 이익이 아니라 재물로 봐가지고 작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내보면은 이걸 의외로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 관련된 쟁점은 그 정도, 이 두 가지 정도 쟁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작물죄에서 이제 사례형 문제 나오는 거는 대가작물의 작물성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원형이 번영되는 거, 근데 복사작물의 작물성 같은 복사작물의 작물성은 작물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건 대가작물은 기본적으로 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물인 금전으로 매입한 다른 물건이나 매각대금, 작물을 전당포에 맡긴 전당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체작물로서 작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첫 번째 논점이었다면 첫 번째 논점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뭐 주의해야 될 거고,
객관식 시험에 가장 사령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논점은 이거 환전통화의 작물성이죠. 자, 환전통화의 작물성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환전통화의 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 입장은 뭐다? 판례 입장은 그 재산적 화체, 재물이라고 하는 금전에 즉 화폐에 쓰여 있는 재산적 가치가 금액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의 독립성이 유지되면은 그냥 작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의 시험이나 본인 시험에 주로 나왔던 부분은 환전통화의 작물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이건 판례 입장을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미리 여기서 설명하면 세 번째 관련돼가지고 작물에 대한 횡령자가 성립하겠냐? 자, 작물에 대해서 작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걸 갖다 팔아먹은 경우에 그 경우에 횡령자가 성립하냐 관련돼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학설 같은 경우는 학설은 이걸 갖다가 긍정하는 견해 크게 보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해요. 자, 근데 이제 이 판례는 작물에 대해서는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 부정설과 이 부정설의 근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학설은 주로 이제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돼 가지고 횡령차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설의 입장이라면 판례는 뭐냐? 판례는 소유자의 추구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물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의 부정설은 이거는 작물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학설의 부정설은 뭐다?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권이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차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두 개의 작물보강 횡령죄 뭐 경합범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설의 입장 중에서 부정설과 판례 입장 학설의 부정설이 있고 판례도 부정설이지만 근거가 다르다. 요 정도의 세 가지 쟁점 정도가 주로 작물 관련된 쟁점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의 쟁점만 여러분들이 작물죄에 대해서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뒤에 보면 설명했지만 작물의 보관이냐 아니면 작물의 취득이냐 관련돼 가지고 뭐 그 큰 쟁점은 아닌데 학생들이 뭐 어떤 경우는 작물 보관죄로 써야 되는데 작물 취득죄로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1점 정도 덜 받을 수 있는 건데 작물 보관과 취득의 가장 큰 차이는 작물의 취득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작물 보관죄만 성립한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작물죄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뭐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사례 문제들을 보는데 올해 2021년도 올해 관련돼 가지고 보관 작물의 횡령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문제도 저 자, 요 윗부분은 위탁매매죠. 위탁매매요. 횡령죄 관련된 부분으로 결국 횡령죄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 장점이었고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하면 횡령으로 얻은 1,000만 원. 자, 갑은 B에게서 수표로 받은 잔액 1,000만 원을 자, 갑은 B에게서 수표로 받은 잔액 1,000만 원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 이를 받은 을은 그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어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B에게서 받은 수표로 받은 잔액 1,000만 원. 1,000만 원은 횡령죄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거는 작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을 알고 있는 갑이 을에게 작물을 갖다가 보관해 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관련된 작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을한테는 그냥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를 받은 을은 이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써버렸다. 그러니까 작물했던 현찰 1,000만 원을 갖다가 이걸 소비했는데 이 소비한 것이 과연 횡령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횡령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요 입장이었으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물론 뭐 우연방해에서 앞부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요렇게 정도 본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요런 쟁점이니까 요런 쟁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작물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시험 문제 또 19년도 8회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기도 역시 뭐 갑과 을은 쭉 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다가 자, 그 을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뭐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예금에 넣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갑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갑이 을한테 절도를 시켰는데 절도를 교사했는데 얘가 절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 관련돼 가지고 그 절도로 해가지고 얻은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훔친 후 그 절도로 얻은 도자기를 갖다가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목 5천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로 넣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기망한 절취한 도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판매한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그 사기죄로 얻은 1천만 원, 뭐 5천만 원에 자기 목 5천만 원을 5천만 원 자체가 이게 뭐가 된다? 작물이 되겠죠. 작물이 되고 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예금해서 줬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 아까 봤던 것처럼 대체 작물에 작물성 인정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판례 이거 긍정설 부정설이 있지만 판례 입장은 이건 긍정하는 거다.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은행 작물인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 넣었다 수표를 뽑든 수표를 전액을 수표로 했다가 뭐 뽑든 상관없이 전부 다 대체 작물의 작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정을 알고 있는 갑, 그 정을 알고 있다는 건 이거 훔친 물건을 판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는 갑에게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는 뭐다? 갑 같은 경우는 작물 취득자가 성립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은 실제로 여기 절도의 교사범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절대 공동정범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얘는 여기서 보면 갑이 쭉 앞에 내용을 보면 절도의 교사범인지 얘가 교사범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그걸 작물인 걸 알면서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작물 취득자가 성립한다. 그런 정도의 쟁점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가 17년도 6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어 여기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갑은 뭐예요? 갑은 얘는 어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요. 즉 갑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근데 얘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A로부터 공사 금액 적정 공사가 크게 부풀려진 5천만 원의 공사를 성사해주면 200만 원을 리베이트 주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자, A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제안 자체가 뭐다? 이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이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에 다시 역제안해 가지고 뭐 쭉 해가지고 그 갑은 A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A는 100만 원권 자기합수표 5장을 갑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줬다는 겁니다. 즉 100만 원권 자기합수표 5장 이거를 재물로 취득한 거죠. 취득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과 재물이 합쳐진 이건 뭐다? 이거는 바로 배임수수죄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내보면은 똑같은 시험 이미 기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쓰는 답안지가 가끔 몇 장씩 있어요. 그렇게 쓰는 답안지를 이해는 해. 왜냐면은 돈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에 그 100만 원권 수표를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갑은 위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그냥 300만 원을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주면서 종이봉투에 잘 보관하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우리가 결국 대가작물, 대체작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이거 작물로 논하려면 여기서 이제 업무상 배임죄 되면 작물이 안 되니까 업무상 행위죄로 논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 자꾸 배임수재죄 관련돼 가지고 부정한 청탁인과 이 재물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물취득으로 배임수재죄로 얻은 이 100만 원권 자기합수표 5장 이건 뭐다? 배임수재죄 때문에 얘는 작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상 배임죄가 맞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두면은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갑은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며칠 후 다시 현찰을 500만 원 인출했다. 자, 인출한 자체는 뭐다? 이건 대가작물로서 작물성이 인정되는데 그중 300만 원을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주면서 종이봉투에 잘 보관하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병은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 관련돼 가지고 뭐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이미 뭐 앞부분에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대체작물을 인정할 수 있겠냐, 금전의 경우 대체작물을 인정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학설은 긍정사 부정사 판례는 긍정사 입장인데 판례가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은 인출된 현금은 뭐야?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작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 금전적 가치에 아무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인출한 현금과 입금한 현금과 인출한 현금, 입금한 현금과 인출한 수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동일성은 없지만 금전적 교환 가치,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냥 뭐 작물성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계속 작물자 관련돼 나온다면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거 뭐 2000년, 19년 모의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좀 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2년도 모의 시험 3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자, 갑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밀수업자한테 쭉 팔아 가지고 어떻게 뭐 하자 그랬어요. 자, 이후 갑은 훔친 보석. 자, 이 갑이 훔친 보석이 뭐예요? 여기 보면 훔친 보석을 이 훔친 보석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즉 위에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게 야주절인데 야주절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훔친 보석 자체는 작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훔친 작물을 친구 병에게 모든 사정을 말하면서 보관시켰어요. 그럼 이 친구 병은 뭐냐? 모든 사정을 알면서 보관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냥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겠죠. 자, 작물 보관차가 성립하는데 이 병은 보석을 보관하던 중 마음이 바뀌어 그중 사파이어 반지를 팔아버리기로 마음먹고 보석에 관심이 많은 B에게 매수를 권유하자 B가 동의하여 매매 계약과 중도금 지불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돈이 완물되면 물건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병의 행위, 병이 작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행위, 작물에 대해서 이 처분 행위가 과연 횡령죄가 되겠느냐? 어? 횡령죄가 되냐는 데 가지고 뭐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 입장은 뭐 부정설이다. 근데 판례 입장이 부정설 때 조심해야 될 건 아까 묻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추구권을 갖다가 계속 방해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작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학설 중에서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은 불법 원인 급여물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근데 판례 입장을 부정사했을 때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는 이제 또 처분하는 게 놓고 이거는 이제 동산의 이중매매죠. 관련돼 가지고 동산의 이중매매. 즉 여기 보면 병은 B에게
B에게 매수를 권유하는데 아직 넘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뭐 요구하기 때문에 C한테 반지를 팔아버렸어요. 동산의 이중 매매를 한데 가지고 역시 이거는 그냥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훔친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장물을 갖다가 B하고 C에게 팔아버리려 했기 때문에 C에 대한 사기죄, 그다음에 B에 대한 사기죄. 즉 얘네들에 대해서 병이 이 작물이든거나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하는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B나 C에게 팔라고 하고 실제로 C한테 팔아버렸다. 그거는 뭐요? 그거는 이미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죠. 즉 얘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것이 정상적인 재물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 그러니까 사기죄는 기망의 수를 판단하고 피해자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 수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B에게 관련돼 가지고 사기죄, C에게 사기죄. 이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실경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물죄 관련된 논의가 쭉 나왔지만 작물죄 이외에 다른 쟁점들이 많았던 케이스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은 사파이어 반지와 관련된 병의 죄책 그래가지고 뭐 작물 보관자가 성립하냐? 아까도 앞에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반지는 야주절로 영득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작물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갑이 병에게 보관시켰는데 모든 사정을 들었으므로 작물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병은 작물인 사파이어 반지에 관한 뭐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작물 취득자가 아니라 작물 보관자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관련돼 가지고 이 작물 취득죄냐 아니면 작물 보관죄냐 관련돼 가지고 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면은 취득죄 아니면은 보관죄가 성립한다. 요것도 이제 세세한 쟁점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 그러면 그 사파이어 반지를 팔라고 했던 거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되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냐? 그럼 여기 보면은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냥 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즉 작물 보관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 자, 이 견해도 이제 판례와 똑같이 이것도 이제 부정설인데 이 판례가 학설 중에 이 부정설은 뭐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관련돼 가지고 작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경합한다. 즉 작물보관죄도 성립하고 횡령죄가 경합한다고 하는 뭐 긍정설도 있고 뭐 작물보관죄와 횡령죄 불능미수의 경합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설과 긍정설의 입장 판례는 부정설이지만 논거는 다르다 하는 요 정도의 쟁점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쭉 나와가지고 뭐 검토하려면 돼가지고 작물보건자가 성립하는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사기자가 성립하겠죠. 관련된 여기 보는 것처럼 반지가 작물이라는 점을 고지하는데 이는 사기죄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보다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구나. 자, 묵시적 기망에 해당하고 관련돼 가지고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B에 대한 사기죄와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데 양자는 실질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 보고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를 하는 대책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죠. 동산에 대해서 이중매매가 성립하냐 그런데 가지고 솔직히 이거 보면은 선매수인 뭐 B에 대한 관계 횡령죄 성립 여부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는 이건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건요 논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배임죄 성립에 관련된 내용들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만 즉 관련 판례는 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산인 도움을 지는 데 불구하고 자기 사무일 뿐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산 이중 매매는 뭐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지만 동산 이중 매매 관련돼 가지고는 뭐 그 전부터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나왔던 배임죄 관련 판례들 중에서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되는 동산이라도 이중 매매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뭐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작물죄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마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죄는 뭐 요 정도의 내용들
실제로 이제 뭐 객관식 시험에는 이 작물이 아니냐 관련돼 가지고 한 사례형 객관식 시험에 그것도 중요한데 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딱 나오는 논점 정도만 잘 체크를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손괴죄는 뭐 기본적으로 부셔버리면 손괴죄가 된다. 그랬더니 뭐 케이스가 뭐 자질구레한 케이스로 뭐 자질구레하다? 자질구레하다는 말은 이상한데 하여튼 너무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손괴죄 객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물 손괴를 하지만 재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특수매체 기록 그런 것들은 이제 특히 특수매체 기록 같은 경우 CCTV에 어떤 내용을 지워버리는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재물 손괴에서 말하는 특수매체 기록의 손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손괴죄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면은 손괴죄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실질적으로 뭐 사례형 문제로 나오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페이지가 우리 페이지가 427 페이지에 있죠. 내 강의 기간 427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 저기 뭐야 육모인가요? 육모 이문에 나왔던 21년 6월 모의고사 이문에 나왔던 건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은 그 담보물의 가치를 갖다 손상시키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년 전원합체 판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 있었죠. 요거 이제 그 427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숨기거나 숨겨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숨겨거나 은닉하는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즉 담보물을 소멸시키거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 자 이거 담보물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는 이게 과거에는 자기 사무이자 타인 사무라 봐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배임죄가 된다고 봤었어요. 과거에. 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작년에 전협체 판결 때문에 이건 자기 사무일 뿐이다. 타인 사무 아니다. 자기 사무일 뿐이고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어 처음에 그 2021년도 올해 2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도 검사가 원래 처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전원차 판결이 바뀌면서 결국 이걸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단몸으로 소멸하거나 가치를 다운시켰을 때 이거는 이제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권리행사 방해죄밖에 없다. 권리행사 방해죄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여러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시험 문제 다 내가 여러분들 아마 채권 채권 양도담보 있었죠. 1학기 때 기말고 시험에 나왔던 채권 양도담보. 자, 채권 양도담보는 채권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은 작물이 아니죠. 아니, 재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객체는 재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재물이 아닌 경우, 즉 채권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채권 양도담보 관련돼 가지고 올해 시험 21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 관련돼 가지고 얘를 갖다 받아 쓰는 거 이거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즉 관련된 담보 가치를 갖다가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소멸하거나 그러니까 담보물을 유지시켜야 될 의무는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횡령죄도 아니고 당연히 배임죄도 아니다. 근데 이 배임죄가 아니니까 혹시 이게 일로 가는 거 아니냐 권리행사 방해죄가 가는 거냐 아니냐 모르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권리행사 방해죄는 앞으로 이런 담보물에 관련돼 가지고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시켜야 되는 의무가 자기 사무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케이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만 체크해 두면은 뭐 어렵지 않게
뭐 대비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사망해죄 또 하나 독자적 범죄로 있는 게 강제집행 면탈죄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t,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인데 이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일 때 이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할 사실상의 위험만 있으면 되죠. 현실적인 그런 판단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건 판례를 갖다 그대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정통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성립되지 않고, 그다음에 형법 307조 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해당하느냐, 그거는 이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안 되고 결국은 307조 1항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관련돼가 진실성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쭉 나왔던 부분이고, 이 1번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사례가 아니라 요 2번 사례에 보면, 자, 갑은 이제 갑은 을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을려 몰래 마련한 오피스텔에 대해서까지 재산 분할을 당할 것이 염려되었어요. 자, 강제 집행 당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에 평소 신뢰하던 고교 동창생 정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병녀에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금전 차용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고자 하니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갑은 이제 동창생 정한테 이런 것들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 정은 결국 이거 같이 얘가 이제 그 친구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통해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사실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인감도장을 빌려준 겁니다. 정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나중엔 이 을한테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면 정은 그런 사정을 알고 인감도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집행 면탈죄와 관련된 결국 방조범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을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빌려줬고, 을은 차용증, 정의 인감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혼자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등기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등기를 격려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갑녀는 그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판례를 알면 되는 문제였죠. 여기 강제집행 면탈죄와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 상태가 인정돼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마지막에 했듯이 뭐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면 이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허위의 채무를 부당한 등으로 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여기 똑같은 판례를 통해서 이 판례를 통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안에서 을은 강제집행 면탈죄의 죄책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판례를 알았다면은 이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의 쟁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하나 좀 객관식용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않겠지만 민사집행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자, 이게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이에요? 자, 이게 민사소송법에 이거는 민사집행법인가요? 이게 민사집행법 제2장에 의한 강제집행인가요? 자, 이거는 내가 민사집행법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2장에 의한 경우는 이 민사소송법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민사집행법 제3장은 뭡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정확히. 나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민사집행법 2장하고 3장으로 구별해가지고 3장인 경우 뭐예요? 이거는 국가가 강제 집행하는 거죠. 국가가 세금 등을 강제 집행하는 거.
자,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다? 이거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 판례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객관식용으로. 근데 이 객관식용으로 요 판례를 보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세금 징수를 갖다가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를 행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지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국가의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3조 민사집행법 3장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민사집행법 3장이 뭔지 몰라가지고 혼동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연간 객관식 출제를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하는 교수들의 잔머리죠.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국가 세금 포탈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냐 아니면 이 말을 안 쓰고 그냥 민사집행법 3장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은 결국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워딩이 바뀌더라도 이 민사집행법 2장 3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면서 객관식 대비해서도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딘가 문제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난 출제 안 하니까 상관없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관련된 객관식 용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해제책은 뭐냐? 정해제책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 방주범죄는요. 당연히 뭐 방주범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범인 인력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데, 요 쟁점을 시험에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쟁점, 그러니까 범인 인력죄의 쟁점. 이게 뭐냐면은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시험 범위는 이 범인 인력죄나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한편 정은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카 B로부터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어요. 자, 그러면 조카 B로부터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뭐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 중인 조카 B로부터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숨겼다. 그럼 얘는 지금 뭐요? 얘는 범인 은닉죄,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요? 여기 보면 조카비라 그랬어. 조카비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에 의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 인격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범인 인력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얘기지만 양는다. 그럼 만약에 조카 B는 뭐예요? 조카 B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자기 도피에 범인 도피죄에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다 교사범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 쟁점은 요걸 범인 능력으로 보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얘한테는 이렇게 여기 안 되는 거 이렇게 책임이 안 되는 거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친족 상대라고 하면 안 돼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거고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건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법리능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범인 도피죄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얘한테. 그러니까 이런 쟁점이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될 쟁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쟁점들 해가지고 객관식 우리 기말고사에서는 요 범인은닉이라든가 아니 증거인멸을 교사했는데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친족 간의 특례가 있는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하나 낼 거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 근데 총칙상의 쟁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쟁점만 하나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 문제죠.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어떤 요건이냐? 적법성은 처벌요건설, 위법성 조각사설, 구성요건 요소설인데 구성요건 요소설이 타당한 거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내용을 잠깐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 보면 얘가 근데 경찰이 긴급 체포하러 들어왔는데 비록 조카가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걸 위법하다는 생각하고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관련돼 가지고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뭐 저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착오한 건데 이것이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이 적법성이라고 하는 건 구성요건 요소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것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구성요건적 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지의 착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걸 뭐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견해, 그다음에 추상적 일반적 권한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 개별적 직무에서는 법률의 착오라는 설, 법률의 착오로서 뭐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설, 뭐 이게 있는데 1번은 그냥 구성요건 착오일 뿐이다. 4번은 그냥 금지의 착오일 뿐이다 보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교과서에 잘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 직무행위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와 관련된 착오는 법률의 착오이고 그 적법성을 기초지우는 행위사정, 기초지우는 행위사정에 관한 착오, 이거는 사실의 착오다라고 보는 2번의 학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련돼가 좀 지금 얘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무조건 위법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이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구성요건 요소로서 무조건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인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일 수도 있고 금지의 착오일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바로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 왜? 적법성을 기초 지우는 행위 사정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적법성 자체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몇 페이지죠? 저기 책 읽는 관련돼 가지고 뭐 100페이지 정도에 100페이지 정도 근처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 부분 설명할 때 설명했던 거 보니까 올해 이제 요 논점이 올해 6월 모의고사 1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꾸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된 요 정도의 쟁점들은 좀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논점이 아니라 이 논점은 뭡니까? 이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에 관련된 논점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총칙상의 쟁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알겠죠? 네? 자, 범인능력죄는 내겠다 그래놓고 이거는 총칙상의 쟁점이다. 총칙상 쟁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설문 해설도 보면 뭐 친족간의 특례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법률증 성립하지 않고 자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서 착오한 거죠. 이건요. 적법성 기초지우는 행위사정에 대해서 착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한 것들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